오늘은 팝스 북클럽에서 개최하는 2019년도 하반기 독서 강연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제는 정치평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내용을 갖고서 고성국 박사님을 이제 모시고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론가 하면은 언뜻 먼저 생각에 떠오르는 게 보통 그 예술 분야의 뭐 문학 평론가, 또 뭐 음악 평론가, 영화 평론가 등등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분들은 신춘문예의 평론이라는 분야에서 당선이 되거나 혹은 뭐 문학 잡지 같은데 추천을 받아서 등단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자격을 좀 인정을 해주는데, 정치평론가는 그거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평론가 자신이나 정치평론을 듣는 혹은 정치평론을 읽는 어떤 그 독자들, 대중들 사이에 정치평론가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합의된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정치평론가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정치평론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내가 정치평론가다고 나서는 분들 별로 안 계세요. 대부분들 본연의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아마 주류를 이룬 분들이 대학 교수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명지대학의 김영준 교수님이나 뭐 신율 교수님, 또 저쪽 인천대학의 이준환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고, 또 다른 또 주류를 형성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여론조사 분석을 갖고서 또 이제 이 정치평론의 역할을 조금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정치평론가다 이렇게 하고서 나서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내 직업이 정치평론가요, 그리고 나는 정치평론가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신 분이 오늘 모실 고성국 박사님이세요. 한 20년, 25년 전에 그렇게 정치평론가임을 갖다 자임을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평론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정치평론이나 정치평론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치평론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평론을 주제로 해서 책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성국 박사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평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정치평론을 주제로 한 이 책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국 박사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평론이라는 이 책을 갖고서 아마 강연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성국 박사님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님은 58년도에 이제 경북에서 태어나셨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하셔서 학사, 석사, 박사 그걸 전부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언론 매체에 많이 출연을 하시고 글도 쓰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KBS의 뭐 추적 60분, CBS, OBS, BBS, 연합수 TV, TV조선 고성국 라이브 쇼 이런 거로도 진행을 하시거나 이제 고정 채널로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서부터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책도 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만
적어놨는데 우리가 고성국 박사님을 뭐 정치 평론가라고만 이제 생각을 이제 하지만은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다가 관심을 갖고 또 글을 많이 쓰셨어요. 89년도에는 민족민죽 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이라는 책도 쓰셨고 94년도에는 참 국가 발전 한국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셔서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발전 전략 이런 책을 쓰셨고 2015년도에 이 세상을 바꾸는 정치 평론 중간층이 승부를 가른다라는 책을 쓰셨고 올해는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다룰 그 책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평론 요 책은 130여 페이지 아주 소책자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평론에 대한 그 에센스가 아주 듬뿍 들어있는 책인데 7개의 이제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가 정치평론이란 무엇인가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정치평론이라는 거는 항상 객관적이어야 됩니까? 중립적이어야만 됩니까? 항상 시시비비만 가려야 됩니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정치평론이라는 것은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평론이라는 것은 가치지향적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시면서 이제 정치평론 이제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항목은 민주주의를 살찌운다. 세 번째 항목은 정치평론은 프레임이 필요하다. 네 번째가 정치평론의 핵심은 전망과 예측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치학과 정치평론의 차이. 정치평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평론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 이렇게 7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고 박사님께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또 현실과도 조금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뭐 이제 사회를 보기 위해서 쭉 한번 읽어봤는데 책의 그 서문이라고 그럴까요? 박사님께서 이제 글을 쓰며라는 그 아주 짧은 글을 갖다 맨 첫 페이지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글이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치평론의 어떤 개념과 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짧은 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그래요? 네, 그렇네요. 갈수록 평론하기가 힘들다. 듣는 귀 보는 눈이 많아져서도 그렇고 반응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어서도 그렇다. 평론가로서는 이런 환경 변화를 마땅히 반겨야 할 터이지만 평론의 무게가 두 어깨를 짓눌러 오는 것은 부인할 도리가 없다. Back to basic. 근본으로 돌아가라. 최근 들어 평론이란 무엇인가라는 평생의 화두를 다시 꺼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평론을 평론하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나는 칼 한 자루 메고 천하무림을 주의하던 무명협객의 심정으로 평론을 해왔다. 일초일합에 목숨을 걸듯 평론을 해왔다. 내 평론에서 피냄새가 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어려운 시대에 평론하는 자의 운명이다. 자꾸 가벼워져가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론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목숨의 무게만큼은 아니더라도 말의 무게와 글의 무게만큼은 제대로 담겨야 한다고 말이다. 평론의 무거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고 있는 무명의 평론가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네,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쓴 책이지만 우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좀 폼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소개를 잘해 주셔서. 정치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학의 목적은요,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학문은 필요 없어요. 특히 사회과학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경제학이 경제 현상을 예측 못하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정치학이 정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취미생활처럼 읽어서 시간 죽이기용으로는 뭐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 사회과학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건가를 예측하기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비슷한 상황은 어땠는가를 다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는 사회과학은 그건 과학이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이제 방송에 제가 평론하러 나가면 선거가 있을 때 그 앵커들이 습관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이번 선거는 어느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걸 안 물어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예측해야 되니까. 예측하라고 평론가를 불렀으니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이제 이런 게 승부죠. 온 국민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누가 이길 거다라고 예측해야 되잖아요. 틀리면 그냥 창피당하는 게 아니라 제 평론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불러요. 그건 생계와 직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오면 다들 피하고 싶어 해요. 인류 무슨 대학교 교수들도 그런 질문이 오면 그냥 난감해하고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런 식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붙잖아요. 대개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여당이 공천혁명을 잘하면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야당이 이 공천혁명을 잘하고 내부 분란을 없이 실수를 안 하면은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런 류의 답변들이 거의 답니다. 이걸 예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은 제가 평론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늘 대화한 이후에 하루에도 여러 수십 군데 채널에서 정치평론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른바 예측이라고 하는 거 전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측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정치평론가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맞춘 적도 있지만 틀린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이 예측 아닌 예측으로 빠져나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를테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누가 이길 거냐, 심지어는 어떤 신문은 누가 이길 거냐, 몇 표 차이로 이길 거냐 써보내라고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써보낸 답변을 보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보니까 박근혜가 200만 표 차이로 이긴다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 설문을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뭐 아까 우리 뭐 몇 사람 거론했던 그 사람들한테 다 보냈어요. 저만 박근혜가 이긴다고 썼더라고요. 나머지 4명은 전부 문재인이 이긴다고 썼더군요. 그러면 선거 전에 물어봤으면,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답변하게 했으면 선거 후에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는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틀렸지만 그때 문재인이 뭐 50만 표 차이로 이길 거다, 문재인이 100만 표 차이로 이길 거라고 써낸 자들은 제가 평론가로 인정합니다. 적어도 썼으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조차 못 쓰는 자들을 어떻게 평론가로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자들을 평론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따져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십 개 채널에서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의 시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정치 평론 한답시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백 명도 넘는데 제가 평론가로 인정할 만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 정치 출마하는데 인지도 올리려고 나오는 건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출연료 좀 벌어서 어떻게든 생계를 때우려고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기야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적어도 평론가로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패널로도 활동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진행자로 그동안 많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약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을 초청해서 제 프로그램에 앉힐 그 권한이 약간 있어요. 뭐 그 전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있어요. 그 약간의 권한을 가지고 적어도 평론가가 아닌 자가 제 프로그램에 앉는 불상사는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가에서는 성질 더러운 자로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계속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담담타타라든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뭐 이 TV조선 이런 걸 보시면 유독 국회의원들이 출연을 많이 합니다. 그거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우선 본인들이 질 것 같으면 안 나와. 그리고 한쪽을 간신히 섭외를 해놓으면 다른 쪽에서 안 나오면은 이 사람도 못 보내요. 여야가 1대1로 적어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양쪽 다 그 주제면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자신을 가져야만이 한쪽 이쪽 저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섭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이 섭외 과정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를 만한 평론가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평론가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르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곧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평론가, 앉힐 만한 자격을 갖춘 평론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들을 부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정치평론의 그 시장 상황이 아주 척박합니다. 척박합니다. 아까 저 띄워오신 거 우리 책 그거 좀 띄워놓으시면 좋겠네요. 목차. 예, 목차. 예. 정치평론은 그 두 가지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른바 그 주례사 평론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문학에서 수십 년간 내려왔던 그 적폐 중에 적폐죠. 그런 주례사 평론은 이제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정치판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뭐 대부분은 자기가 쓰는 책도 아닌데 선거 앞두고서 책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판 개념에 하면서 뭐 이제 평론가라는 사람들 이제 부르죠. 불러서 이제 주례사 평론을 듣습니다. 이제 그런 주례사 평론은 다양한 변형된 형태로 지금도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례사 평론을 하게 되는 직접적 동기는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공천 받아서 어디 출마하고 싶다는 사람이 그거를 감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그 생각을 감추고 객관적인 외양은 그럴듯하게 평론가로 위장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앉아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치켜 세우죠. 끊임없이. 그죠? 이거 주례사 평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인적 동기로 이 평론을 하는 건, 이 주례사 평론이 평론 시장을 아주 천박하게 만듭니다. 그게 집권 세력한테 유독 많아요. 왜냐하면 집권 세력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까.
한국당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한국당과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을 평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발송하죠. 저 오늘 TV조선 어디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왜 그렇게 널리 알리게 해서요? 평론가는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방송 나갈 때 저 고성국이가 오늘 어디 갑니다라고 알려본 적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려야 될 아무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문자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범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례사 평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평론 시장을 천박하게 만드는 평론은 술자리 안주 수준의 평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해요. 제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평론, 미국의 정치평론, 독일의 정치평론과 한국의 정치평론은 도대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르냐 연구해 봤는데, 다른 나라, 적어도 선진국가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 삶의 얘기를 하기도 바쁜데. 근데 우리는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안 하고 헤어진 적 혹시 있나요? 없을 거예요. 누가 꺼내도 꺼내게 되고, 꺼내면은 경론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라고 하는 게 대개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단편적인 주장이거나, 아니면 이른바 정보지, 찌라시라고 부르는 정보지에서 돌아다니는 내용과 거의 같은 수준의 뭐 한두 가지 좀 자극적인 얘기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현장에 있었다는 듯이, 본 듯이, 들은 듯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막 겁부물고 얘기하죠. 그건 평론이 아니에요. 그냥 술자리 안주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루에도 12번씩 이 정치 얘기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평론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막 가르치려고 듭니다.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 평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평론을 하려면 제가 좀 엄격하게 기준을 잡으면요, 정치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위조하거나 아니면은 허위로 한 박사가 아니고 제대로 대학에서 엄격한 그 학문 과정을 거쳐서 박사 과정을 거쳐서 박사를 자기가 직접 써서 딸 정도의 학문적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석사로는 부족합니다. 이 석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존 연구를 읽어낼 정도의 훈련을 해주는 게 석사 과정입니다. 대개 학사 과정은 대학교 4학년 다니면 학술 논문을 읽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신문 정도 읽을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선배 연구자들의 학술적 논문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석사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박사 과정은 뭐냐? 박사 과정은 혼자서 어떤 특정 주제를 연구할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게 박사 과정이에요. 뭐 박사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저는 10년 만에 박사를 땄는데요.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던 교수들이 저한테 박사 논문 학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에 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X 꼽고 하면 저는 이제 박사 못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아마 불쌍해서 줬을 것 같은데, 마지막 주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덕담을 하셨냐면, 야, 성구가 이제 너 혼자 책 읽고 논문 하나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다. 이제 너랑 나랑 따지고 보면 이제 동업자 된 거다. 운전면허증 하나 딴 거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해라. 이러시더라고. 저는 뭐 황당했죠. 저는 박사 따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연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민들한테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평론을 한다는 거, 감히 이거는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 자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 법률 사건들을 자꾸 시사 프로그램이 다루잖아요. 법률. 이거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시, 옛날 같으면 사시, 지금 같으면 로펌을 로스쿨을 거쳐서 뭐 변호사 자격을 따고 뭐 사법연수원을 해서 사실은 판사건 검사건 어느 정도 좀 현장 경험도 있는 이런 사람한테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야 비로소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고 유사한 판례는 어떻고가 줄줄줄줄 나오지. 근데 그것도 그냥 물어서는 잘 안 나오고 이런 문제를 미리 하루 전에 이런 주제를 다룰 겁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사전에 그 두드려서 찾아가지고서 되게 입장 정리가 돼야 이게 비로소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이번에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마디 느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평론을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법이 그런데 정치는 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어려운 건데. 제가 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정치는 법이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끼리는 그래요. 학문의 왕도다, 정치학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부지런히 법조문이나 뒤지기하면서 하는 것이고,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상상력을 갖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저 학부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되게 커트라인은 법대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치학과로 온 애들한테 야, 너네가 진짜는 너네가 진짜야 라고 하는 얘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1학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끝나는 데서부터 너네들은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 정치가 어려운 것인데, 이게 석사, 박사는 그냥 석사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정치평론하겠다고 대들고 있으니, 이거 말이 되겠어요? 저는 다 무자격자, 거의 대부분이 무자격자들이 평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의 평론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되냐 그러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교수를 하면 돼요. 평론은 교수의 학문하고 또 다릅니다. 정치학자의 연구, 정치학자의 이 학교에서의 강의와 평론은 또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적어도 박사학위 정도의 엄격한 훈련, 그러니까 학문적 베이스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비로소 평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정치 경험이에요. 정치가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뭐 비서를 하건 보좌관을 하건 국회의원을 하건 청와대 행정관을 하건 4, 5년 정도는 현장 경험을 해야 돼요. 아니면 현장 경험에 준하는 참여 관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직접 자기가 뭐 비서를 하거나 행정관을 하기는 못했어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가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속속들이 그 정책 결정 과정과 정치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4, 5년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학문적 베이스와 이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평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학과 교수들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교수 몇 사람 얘기하던데요. 이 사람들 얘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 현장 잘 모르는 이 교수들의 그야말로 그 폼나는 담론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별 도움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학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그 교수들, 지식인들을 굉장히 우대했던 정권이 김영삼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김영삼이라는 사람 자체가 머리를 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교수들한테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정책기획수석이라고 하는 이 청와대 수석직을 새로 신설을 해서 뭔가 정책기획과 관련된 이 한국의 브랜드를 최대한 네트워킹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많이 줬습니다. 이제 교수들이 제출한 프로젝트의 특징은 우선 양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은지 양이 많아요. 이게 아마 원고료로 계산하는 습관 때문에 이게 양이 많아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양이 많아요. 보통 뭐 A4 150페이지가 보통이에요. 양이 많아요. 두 번째, 쓸 말이 없어요. 근데
뭐 서론, 본론 쭉 나가는데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찾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150페이지짜리 이 용역 보고서를 갖고 오면 행정관들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A4 7-8장 정도로 만듭니다. 압축 요약하죠. 그렇게 해서 행정관이 이제 비서관한테 올리면 그 비서관은 그거를 A4 석장 정도로 요약을 또 합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보고는 수석이 하잖아요. YS한테. 그 수석은 그거를 A4 한 장에 큰 글씨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고할 때는 그저 10초, 20초 정도. 어느 대학 교수한테 이런 주제로 용역 줬는데 내용이 괜찮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뭐 용역 보고서의 내용의 제안이 1, 2, 3번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학술적으로는 이런 이설이 있고 어쩌고 할 수 없잖아요. 교수들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교수가 이 정치평론하는 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본업이 교수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회적 발언,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죠. 하려면 그냥 가끔씩 언론이 찾아가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할 때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시국이 어려울 때 뭐 정말 삭발이라도 하고 나와서 행동을 하든지 이게 주업이 뭔지 헷갈릴 정도로 방송만 틀면은 교수가 앉아 있고 그 시간에 애들은 어디서 저기 강의 듣나 모를 정도로 이거는 아주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최근에 변호사들이 또 정치 평론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 정치와 이 사건 사고가 막 이렇게 물려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나 법률가가 이 사법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와 바로 옆에 그것과 연관된 정치 얘기를 할 때 수준이 너무 확 달라요.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때인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전문적이고 균형 잡히고 또 여러 판례들을 비교를 해서 귀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냈죠. 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갖고서 그 바로 직후에 정치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툭 던졌는데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앞부분에 멋있게 이 법률 영역에서 논평한 거 다 까먹고 갔어요. 제가 그런 엉터리 정치 평론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제 프로그램의 격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참 못됐죠. 제가 질문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엉뚱한 대답이 그게 왜 엉뚱한 대답인지를 한참 갖고 내가 질타를 했다니까요. 그래 제가 못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론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하루에 10번씩 정치 얘기를 하고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빠진 적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박사 논문을 한 번 정도 쓸 정도의 학문적 베이스와 적어도 5년 이상의 현장 경험 또는 현장 관찰 경험이 결합이 되고 그것을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말하자면 고성국 논평 그러면 고성국 프레임 속에서 이게 논평이 될 정도로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됐을 때 비로소 평론가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쓸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호칭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저를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러나 이거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첫 번째로 쓴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자임한 게 아니고요. 제가 방송을 89년, 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평론가라는 사람,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다 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대학교,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뭐 누구누구 교수 이렇게 타이틀을 딱 붙이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리 맞은편에 이제 저가 앉아 있으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누구 쓸 수는 없잖아요. 역시 교수인데. 그래서 PD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예, 저를 불러는 놓고 뭔가 타이틀을 하나 그 이름 밑에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정치평론가예요. 그래서 정치평론가 고성국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PD가 지어준 호칭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정치평론가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자임할 정도로 그렇게 건방지지 않았어요. 예, 옛날에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다른 뭘 내놓을 게 없으니까 일단 그러면 그 정치평론가라는 호칭을 받고 대신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호칭은 30년 전에 그런 연유로 제1호 평론가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더 제가 분에 넘치게 정치평론가라는 호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치평론가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어떻게 개척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저의 정치평론이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치평론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고 천박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저는 굉장히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고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맑고 깨끗하고 수준 높은 이 정치평론 시장을 가지게 됐을 거고 그러면은 정치 발전에도 어떤 형태로든 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자꾸 정치를 탓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평론의 천박함이 정치를 끌어내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 정치평론의 업그레이드 또는 정치평론의 천박성을 넘어설 수 있는 자정 능력, 자정 활동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교한 것입니다. 연구라기보다 그냥 조사를 해봤던 것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평론가들이 활동하기가 훨씬 더 좋고요. 일본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어떠냐?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평론하는 사람 땅 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이 방송사마다 이 평론가들을 부르는데 진행자는 이 출연료가 다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니까 진행자 빼고 그냥 이제 패널로만 부를 때 5등급인가가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청률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약간의 차등을 두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어쨌든 나이도 좀 있고 뭐 실제로 박사고요 저는. 예, 그리고 정치평론도 꽤 오래 해가지고 되게 특등급을 줘요 저한테. 예, 어느 방송에서 부르든 고성국을 부르면 자기들이 주는 최고 등급의 출연료를 줍니다. 예, 그게 1회 출연료가 대개 15만 원 정도예요. 예? 그러면 이것만으로 전업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저는 다른 직업은 없거든요. 제가 교수도 아니고 어디 연구소 연구원도 아니고 뭐 어디 무슨 회사에서 저 뒷배를 봐주는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는 공개된 이런 생활을 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걸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 TV조선에 제가 일주일에 4번 나가잖아요.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저녁은 100분이니까 아마 15만 원이 조금 더 될 거고 아침은 20분이니까 15만 원이 조금 덜 될 거예요. 시간도 다 다릅니다. 30분 단위로 조금씩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이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달 내내 나가면은 16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정도를 제가 TV조선의 최고 등급의 평론가로 출연을 해서 제가 그 정도의 돈을 법니다. 그 돈 갖고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힘들겠죠? 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비교하느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평론의 세계를 아실 거니까. 근데 일본은요, 제가 버는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수준,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평론가가 일주일에 프로그램 하나에 잠깐 출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연료가 확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의 경쟁력으로 결국은 경쟁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컨텐츠는 누가 채워주냐? 평론가가 채워준다. 가수가 채워주고 배우가 채워준다. 탤런트가 채워준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배우, 가수, 그죠? 아나운서, 또 평론가한테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컨텐츠 제작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에 1억 받는 배우도 생기는 거예요. 뭐 드라마 한 편 출연에 1억, 이런 그 우리나라도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의 컨텐츠는 결국은 평론가가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론가한테 그 정도의 컨텐츠 생산 가능한 수준의 그 출연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주일에 프로그램 하나에 출연하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패널이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평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7번을 출연하면 7번 다 창의적일 수 있냐? 되게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얘기를 10만 원씩 주고 7번 듣는 것보다 정말 새로운 얘기, 공이 당기고 혼이 담긴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것을 위해서 한 100만 원 주자. 이게 일본식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맞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의 평론가는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저도 고정으로 나가잖아요, TV조선에.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딱 자기가 관련돼 있는 전문 분야, 다른 분야는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요. 딱 자기가 맡은 그 전문 분야,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훨씬 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분야가 전문화되어 있고 그 컨텐츠에 대한 평가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정치평론가들이 자학적으로 보따리 장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제 후배들 대부분 지금 평론가들이 다 제 후배들인데요. 후배들 보따리 장수하다 다니는 거 보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거 같은 경우는 뭐 가면은 길거리에서도 막 가서 사인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거의 연예인 수준이지.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보따리 장수 수준으로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정치평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고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별로 깊이도 없는 얘기들을 여기저기 가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직접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 천박한 평론들이 계속 나가서 천박한 정치의식으로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네. 이 점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이런 이 숙제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좀 아픕니다.